자, 주제 7번 이제 고려 건국 배울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남북국 시대까지 배웠죠.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있었는데 그 남쪽의 통일신라는 다시 후삼국 시대로 이제 분열이 돼요. 후삼국, 예전에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는데 다시 후고구려, 후백제, 앤드 신라 이렇게 또 세 나라로 분열되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어느 지역으로 분열되었는지 잠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이게 이제 한반도라고 하면 신라는 계속 남한에 있어요. 이렇게 이쪽은 이제 신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옛날 백제 땅에는 뭐가 있었다? 후백제가 있었다. 자, 그다음에 그 위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후고구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라, 백제, 신라, 그다음에 어디? 위에는 후고구려가 있고요. 후고구려는 누가 세웠다? 왕건이 아니라 궁예가 세웠다. 자, 그리고 밑에는 누가 있었다? 후백제가 있었고요. 후백제는 누가 세웠다? 견훤이 세웠다. 자, 지방 호족이었던 견훤과 궁예가 우리는 백제와 고구려를 계승한 후백제 후고구려라고 나라 이름을 정하면서 국가를 수립함으로 인하여 이제 후삼국 시대가 열리는데, 자, 이 후삼국 시대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바로 후고구려예요. 궁예. 자, 이 궁예가 처음에 이렇게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니? 미쳐버리죠. 나는 인간이 아니야. 나는 미륵부처야.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보고 있어. 무슨 법이라고 하니? 그렇죠. 관심법이라고 하죠. 볼관자, 마음심자. 너희 마음을 내가 보고 있어. 근데 이제 마음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보통 자기를 이렇게 막 존경하거나 이렇게 칭송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자식 내 지금 내 욕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를 막 X라고 지금 뒷담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병이 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은 무차비 죽여버리고 심지어 누구까지 죽였을까요? 부인과 자식, 아들 둘도 싹 다 죽여버려요. 내 부인이 다른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 자식, 내 자식들이 날 죽이고 지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엉뚱한 관심법이라는 걸 통해서 막 주변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있는 와중에 그때 이제 궁예의 부하였던 누가 이렇게 신망을 받고 있다? 바로 왕건이에요. 자, 그래서 후고구려의 자 1번 가로 안에 그 인물이 바로 왕건이에요. 왕건. 자, 태조 왕건. 요 밑에 태조의 정치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 요 태조가 바로 누구야? 왕건이에요. 자, 왕건. 이 성부터 왕씨네요. 왕이 될 성인 것 같네요. 자, 선생님도 짱씨잖아요. 그래서 짱이잖아요, 선생님이. 자, 이 왕건. 자, 왕건이 처음부터 잘 나갔던 건 아니고요. 궁예 부하로 있었을 때 가장 결정적인 공을 세워요. 자, 그 공이 어떤 공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업적을 세우냐면, 자, 보세요. 후백제 영토였던 금성, 지금의 전라남도 나주 지역을 왕건이 점령을 해요. 자, 나주 지역이 어디인지 선생님이 요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 주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 여기.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바로 나주예요. 나주하면 뭘로 유명해요? 배가 유명하죠. 나주배. 자, 근데 어쨌든 후백제의 후방이었던 나주 지역을 왕건은 원래 여기 개성, 지금의 개성, 옛날엔 개경, 옛날에 송악이라고도 했고요. 이 개경, 송악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해상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전투를 잘 했던 세력이 왕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후백제의 후방이었던 나주 지역. 자, 여기를 이제 왕건이 점령하는 거예요. 이 나주 지역은 이제 뭐 배가 유명하기도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넓은 평야가 있었던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곡창지대고 보급품을
얻기 위해서는 이 나주 지역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를 뺏기면 먹을 게 없는 거야, 후백제가. 근데 어떻게 왕건이 여기를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해상 전투도 잘 했겠지만은 왕건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지역을 점령하죠. 왕건만의 아주 치명적인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문제예요. 왕건이 어떻게 이 나주 지역을 쉽게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그래요. 나주 호족의 딸을 꼬시는 거죠. 그래서 호족의 딸을 꼬셔가지고 결국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나주 호족을 포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싸워보지도 않고 나주 호족은 왕건한테 투항을 해요. 결국 이제 그 나주 호족의 딸이 왕건의 두 번째 부인이 되고요. 그 두 번째 부인이 난 첫 번째 아들이 고려 태조 왕건의 뒤를 이은 두 번째 왕, 바로 해종이 되는 거예요. 밑에 해종 나오는데 이 해종이 바로 나주 호족의 딸의 아들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왕건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자, 요렇게 이제 후백제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고요. 그래서 후백제에 큰 타격을 입힌 공로로 이 왕건이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위, 자, 시중의 지위까지 올라가게 돼요. 자, 시중은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다음이 뭐예요? 또 국무총리죠? 지금의 국무총리 지위까지 높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넘버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넘버 1이었던 궁예는 미치광이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야 이들 때가는 우리가 다 죽겠다. 그래서 결국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가 건국이 된 거죠. 그래서 고려의 건국은 궁예가 아니라 누구다? 왕건이다. 궁예는 후고구려를 건국했고요. 나중에 후고구려를 마진태봉 뭐 이딴 식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긴 하는데 어찌됐든 고려라는 국호는 왕건이 왕이 되면서 만든 국호예요. 근데 고려라는 국호는 뭘 계승한 거예요? 고려라는 것이 뭘 의미해요? 또 고구려의 마지막 국호가 고려였기 때문에 고구려를 건국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나라 이름부터 왕건은 고구려 계승 의지가 강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후고구려가 주인이 바뀌어 왕궁에서 왕건으로 이름도 고려로 바뀌었는데 아직 밑에 후백제가 견훤이 잘 이끌면서 여전히 막강했단 말이야. 근데 이 고창에서 지금의 이제 안동 여기에서 후백제를 왕건이 이제 격파해요. 그러면서 이제 후백제가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와중에 이때 신라 마지막 왕 경손왕이 야, 대세는 이제 고려구나, 왕건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그냥 항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신라는 이렇게 허무하게 천년간의 왕조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왕건은 신라를 멸망시켰다는 말보다는 그냥 신라가 스스로 나라를 고려 왕건한테 바친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신라를 고려가 먹은 거죠. 가장 유능한 장수가 싸우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 않았겠니? 자, 그러면 나중에 나머지 하나는 뭐야? 후백제죠. 근데 후백제마저도 너무 쉽게 격파를 해요. 자, 왜냐면 이 후백제는 견훤이 잘 이끌어 갔는데 문제는 이제 견훤이 약간 좀 한 가지 큰 실수를 범해요. 자, 뭐냐면 이제 견훤이 이제 아들이 세 명이 있어요. 아들이 이제 네 명이 있어. 자, 첫 번째 원래 왕비한테 얻은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 이름이 참고로 말아두세요.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위에다가 둬줄게요. 자, 견훤은 이제 첫 번째 아들이 신검이에요. 신검. 이름도 멋있네요. 검이야. 근데 이제 둘째, 셋째도 다 검이에요. 양검, 두 번째 아들 양검. 세 번째 아들 뭘까요? 용감해. 용검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첫째 아들이었던 신검이 견훤의 뒤를 이어서 태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엉뚱하게 견훤은 가장 어렸던 둘째 후궁의 아들이었던 금강이라는 아들을 이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내가 귀엽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강한테 태자 자리를 임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검, 양검, 용검은 완전히 개빡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신검이 어떻게 했겠니? 열받으니까.
일단은 이제 금강, 자기 이복 동생이었던 금강을 신검이 죽여버리고, 금강의 엄마도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견훤, 아버지는 이제 죽이는 것까지는 좀 그래서 금산사라는 어떤 절에다가 가둬버려요. 근데 이 견훤이 절에서 탈출을 해가지고요. 누굴 찾아갔을까요? 역시 왕건, 고려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때 이제 왕건은 견훤을 형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견훤을 극진히 대우를 해줬고요. 결국 견훤은 자기 아들 신검에 대한 복수를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요. 고려 군대를 이끌고 자신이 만든 건국했던 후백제, 자신의 아들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선봉장이 되어서 앞장을 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백제의 군사들이나 백성들은 너무나도 황당하겠죠. 우리의 왕이었던 왕이, 견훤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다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신이 없고, 사기는 떨어지고, 결국 후백제 군대는, 견훤이 이끌었던 고려의 군대를 막지 못하고요. 결국 멸망을 하게 되어, 그래서 이제 후삼국이 통일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후삼국 시대는 후고구려의 궁예가 왕건에 의해서 결국 쫓겨나고 왕건의 고려가 신라를 흡수한 다음에 후백제마저도 멸망시키고 이제 다시 통일을 이제 완수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통일한 태조, 우리 옛날에 신라가 통일했을 때처럼 외세를 끌어들인 적도 없고요. 막 격하게 전쟁을 막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견훤의 후백제의 견훤 또 신라의 왕이 그냥 나라를 갖다 바친 거예요. 그렇게 좀 통일 과정도 너무너무 큰 희생 없이 통일이 잘 되었는데, 자, 이 태조 왕건은 통일한 이후에 본인이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아주 확고한 신념을 어떤 정책을 통해서 보여줘요. 자, 첫 번째 정책이 뭐냐? 첫 번째 정책은 바로바로 북진 정책이에요.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단 얘기예요. 어, 밑에 후백제와 신라를 통일했지만 저 북쪽에는 원래 발해가 있었는데, 자, 발해가 누구한테 망하냐면 바로 거만한 민족, 거란족이 얘네들이 이제 발해를 멸망을 시켜요. 근데 이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였잖아요. 그 만주 땅의 발해를 거란이 멸망시키고 그 지역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 태조 왕건은 우리가 거란을 몰아내고 잃어버린 옛날 발해의 땅, 그 전에 고구려 땅을 완전히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되찾아와야 된다. 우리는 고려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고구려 땅을, 그 만주 땅을 되찾아 와야만 된다라는 그러한 정책을 강력하게 펼친 거예요. 이거를 북진 정책이라고 하는 거야. 북진. 북쪽으로 진출하자. 자, 그래서 수도는 개경인데 북쪽에 있는 평양을 다시 이제 서경이라고 해서 새로운 수도로 또 삼아서 중시한 거예요. 즉 서경, 지금의 평양에서 북진 정책을 준비하겠다. 뭐 이러한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민족을 통합하는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후백제 사람들, 신라 사람들 다 포용을 해요. 심지어 발해가 거란한테 망했다고 했잖아. 그 발해의 유민들 전부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야말로 남북국 시대를 온전히 통합한 이러한 국가의 모습을 태조 왕건 때 갖추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태조 왕건도 지방의 호족이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호족들이 아주 막강해. 여전히 호족들은 죽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호족들을 한편으로는 포섭하고 좀 우리 편으로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을 했다는 얘기고 또 한편으로는 통제, 강력하게 호족들을 좀 통제하겠다, 억압하겠다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호족들을 관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다스릴 때, 다룰 때 당근과 채찍을 병행을 해야지만 된다고 하잖아요. 잘하면 당근 주고 못하면 채찍으로 내려치는 자 이런 식으로 태조 왕건은요 지방 호족들을 포섭 통제했는데 먼저 포섭 정책 볼게요.
자, 어떻게 내 편으로 끌어들였냐면 일단 혼인 정책을 했다. 아, 혼인. 지방 호족들의 딸들을 부인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척도 아니야.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때 부인이 몇 명이 있었냐면 무려 29명의 이제 부인을 두었다. 대박이죠. 자,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부인들이 다 궁궐에서 거주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부인들은 결혼만 하고 자기 그 집 지역에 사는 좀 불쌍한 부인들도 많이 있었대요. 어쨌든 이 왕실과 지방 호족들이 혼인을 통해서 뭔가 자신들도 왕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력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태조 왕건은 지방 호족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러한 차원에서 혼인 정책을 많이 실시했고요. 자, 그 다음에 왕씨성을 하사했다. 그러니까 지방 호족의 성이 왕씨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예 성을 주는 거야. 너 이제 김방구야. 그러면 앞으로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왕방구가 되는 거죠. 왕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왕씨야. 그럼 나 이제 호족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왕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혼인과 왕씨성 하사는 호족들을 통합하자. 포섭하자는 취지라고 한다면 사심관과 기임제는 좀 달라요. 자, 사심관 제도라는 거는 지방에 지방이 있으면 각 중앙에 자 이렇게 적으세요. 중앙 관리들이 중앙 높은 관리들 들을 지방을 책임지게 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제 성남 출신인데 내가 어,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근데 야, 너 성남 지역 네가 관리해. 네가 잘 아니까. 거기서 만에 하나 나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뒷담화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반란의 조짐이 보인다. 그럼 너부터 조질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신관이 되면 뭔가 이제 그 지방에서 조금이라도 이 왕에 대항하는 낌새가 있으면 내가 나부터 목이 날라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신관이 되면 지방 자기가 출신 그 지역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왕한테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사심관 제도는 좀 뭔가 강력한 왕권에 의해서 결국 호족들을 좀 찍어 누르겠다. 조금이라도 좀 왕에 대항하는 조짐이 보이면 그 사신관들부터 조지겠다. 그래서 야 사신관 니네 지역 관리 잘해. 요렇게 이제 시행했던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인 제도라는 거는 기인. 이건 뭐냐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기인 제도는 호족의 자식들 개경에 머물게 함. 그 지방 호족들 수많은 지역의 호족들의 자식들을 개경에 와 서울물 좀 먹고 니 공부 좀 해 유학 좀 보내 뭐 이렇게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거는 한마디로 인질로 삼겠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 호족들이 뭔가 쫓김새가 이상해? 그러면 네 자식부터 다 죽여버릴 거야. 뭐 요딴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신관 제도라든지 기인 제도 같은 경우에는 호족들에게 많이 우대한다든지 막 특혜를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호족들을 뭐 하는 거야?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라는 뭐 이러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태조 왕건은 일단 아주 아주 신앙이 깊은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연등에 우리 부처님 오신 날 우리 연등에 하잖아요. 좀 비싸긴 하지만 연등 많이 달죠. 나 팔간 이것도 이제 불교와 지역 그 토속 신앙과 결합된 그런 행사인데 이런 거 성대하게 하라고 태조 왕건은 이렇게 많이 당부를 해요. 그다음에 민생을 안정시켜야 돼. 후삼국 시대 분열 시대를 이제 통일했기 때문에 전쟁 때 일반 농민이 거지가 됐네, 빈민이 됐네. 자, 이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세금 인하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10% 정도로 확 낮춰버려요. 그동안 관리들한테 뜯겼던 세금, 야, 이제 세금 낮춰줄게. 그럼 백성들도 왕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또 왕권도 강해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태조 왕건이 어, 썼던
그걸 뭐라고 하냐면 훈요십조라고 이야기해요. 훈요십조. 자, 훈요라는 말은 훈계한다. 요점을 훈계한 요점을 10가지로 정리해서 자식들한테 앞으로 고려를 이끌어갈 왕들한테 보낸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훈요십조가 어디에 있는지 자, 우리 밑에 자, 다음 페이지 93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훈요십조. 잠깐 보고 가실게요. 자, 훈요십조. 누가 한 거다? 태조 왕건이 한 거다. 자, 10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정도 다섯 가지 정도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왕건은 불교의 힘으로 나라 세웠기 때문에 열심히 불도를 닦자. 불교 중시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풍소지리도 중요하다라고 풍소지리 중요시했고요. 그 다음에 제4조 보니까 거란의 제도는 따르지 말자. 이런 오랑캐 같은 우리 가래를 멸망시키 저 새끼들은 양아치 새끼들이야. 오랑캐 새끼들이야. 따르지 마. 싸워야 돼. 요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서경 중요하다. 서경 왜 중요해? 북진하기 위해서 서경이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북진 준비하자는 그런 의미로 보면 돼요. 연등의 팔간에 성대해야라. 역시 불교 행사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훈요 10조를 통해서 태조 왕건의 정책을 엿볼 수 있는데 자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와 있죠? 1조 6조에서 불교 중시했고요. 2조에서 풍소지리 중시했고요. 4조 5조에서 북진을 추구했다라는 거를 뭘 통해서 할 수 있다? 훈요 10조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요거 누가 했다? 태조 왕건이 했다. 자, 그러면 태조 왕건이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고요. 자, 2대 임금이 이제 해종이고요. 3대가 정종인데 전부 다 이 호족들의 자식, 그 딸의 아들들이겠죠. 근데 아들이 부인이 29명이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니? 자식만 한 50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태조 왕건 다음부터는 호족들, 그 다음에 고려를 세우는데 공이 많은 또 공신들끼리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종, 정종도 금방 뒤져요. 그 왕권이 불안정했던 그 시기를 누가 안정시켰냐면 바로 우리 광종이에요. 광종. 우리 광종이 중요하죠. 우리 또 동강중학교 아니겠니? 광종, 광중, 동강중. 자, 이 광종은 결국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나라 안정시켰는데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누구를 조져야 돼? 누구를? 지방 호족들 조져야 돼요. 자, 그래서 호족들 보니까 얘네들이 불법적으로 노비들을 엄청나게 많이 관리하고 있네? 자, 근데 노비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군사도 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광종이 가장 먼저 호족을 때려잡기 위해서 했던 제도 노비 안건법이에요. 우리 시험 문제 100% 나오는 제도예요. 요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별표를 한번 여기다 이렇게 써보자. 노비 안건법. 자, 누가 했다? 광종이. 왜 했다? 호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이거 뭐냐면 노비들이 풀어준 거예요. 노비들을 보세요. 노비 안 편안하게 줬다. 검사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노비가 아니었어. 일반 농민이었는데 불법적으로 호족이 노비가 됐네. 야 풀어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호족들이 힘만 쓰고 무식하죠. 공부를 못해. 그래서 이제 시험 볼래. 시험 봐서 관리 뽑을래라는 과거 제도를 또 누가 했다? 광종이 실시했다. 야,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과거제. 그럼 과거제는 누가 했다? 광종이 했다. 그래서 과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과 밑에 동그라미. 그럼 뭐가 돼? 광이 되죠. 광거. 광종이 과거제 했다. 자, 과거제 하니까 무식한 호족들은 관리가 못 돼요. 공부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유능한, 똑똑한 젊은 관리들을 뽑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옛날 호족들은 자연스럽게 바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관리들의 공복제도. 공복이라는 거는 뭐 이제 배고픈 공복이 아니라 그죠, 복식. 관리들의 복식을 좀 이렇게 색깔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위계 질서를 추겠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호족 공신 숙청에서 결과적으로 왕권을 강화하여 고려 전기에 또 왕권을 중심으로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가장 기여했던 왕이 누구다? 광종이다. 자, 두 가지. 일단 두 가지 기억하면 돼. 뭐뭐? 노비안건법 앤드 과거제. 자, 그 다음에 성종 때 가면 최송로라는 사람이 성종께 야, 이거는 좀 이렇게 좀 받아주세요라고 건의했던 게 있어. 그게 뭐냐면 28가지라서 시무 28조라는 거를 이제
성종한테 최숙로가 건의해요. 자, 그러면 성종이 이 28가지 조항의 건의사항을 다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다 받아줘요. 여러분들 교장 선생님한테 28가지 한번 학교에 대해서 건의해 보세요. 자, 받아줄까요? 많이 받아줬잖아요, 지금까지. 자, 근데 받아주는 게 성종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야. 왜 좋으냐면,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하지. 유교는 충을 중시하는 거잖아요. 그 유교를 통치 이념화 시키면은 누구나 유교를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 유교의 가장 중요한 이념, 가치인 충성. 이거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거 아니겠니? 그 왕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왜 안 받아들이겠니? 다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지방간 파견을. 지방에 누가 있었니 옛날에? 호족이 있었죠. 호족들 관리하려면 지방관리 보내야 된다. 이런 거를 당연히 성종이 반대할 리가 없겠죠. 야, 그러면 야, 유학 공부 더 열심히 해. 유학 공부 장려하는 거예요. 유학 공부 열심히 하면 과거제에 또 합격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성종 때 가면 조선의 체제가 유교 중심으로 왕 중심으로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는 체제를 중심으로 나라가 잘 정비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도 성종이야.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성종의 시무 28조에 대한 것도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자료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간단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보세요. 보세요. 7조 보니까 지방간 두자라는 거, 그 얘기 나와 있고요. 자, 20조 보니까 어, 불처님의 그 불교보다는 유교를 따르자. 유교. 유교. 나라를 다스리는 것, 오늘날에 힘쓸 일이다. 오늘날 힘쓸 거는 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유교적인 가르침이다. 뭐 이런 얘기를 시무 28조에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유교를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자. 또 지방 관리를 파견하자. 이러한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최숙로의 시무 28조였고요. 이거를 성종이 받아서 나라의 체제를 안정시켰다라는 것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 통치체제 정비로 간다. 오케이, 안녕. 끝.